리처드 브랜슨은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일출과도 같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놓치게 된다라고요. 지금 미국 SEC가 암호화폐 수탁이라는 가장 무거운 빗장을 푼 거는 이 단순하게 규제를 완화한 게 아니라 미국 월가라는 거대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일출의 시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가격은 공포에 질려서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요. 제도라는 태양은 이미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 눈앞에 차트가 차갑게 식어 있다라고 해서 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인프라의 열기마저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는 이 흔들리는 가격표가 아니라 제도권 진입이라는 거대한 관문을 열고 있는 암호화폐의 다음 새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이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지 지수가 17까지도 내려왔고요. 투자자들의 마음은 극도의 공포라는 이 단어에 닿아 있다는 거. 비트코인은 86,000달러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고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리플 XRP는 1달러 후반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표만 봤을 때 한겨울같은 분위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규제의 문턱에서 정반대의 온기가 감돌고 있다는 거.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는요. 이 브로커 딜러 즉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중개회사들이 암호화폐 증권을 보관할 때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실물로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는데 왜 현재 시장 가격은 여전히 차가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변화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가 복잡한 시장에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의문을 하나의 흐름으로서 엮어보도록 할 거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발표는 당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뉴스가 아니라요.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기 위한 관문을 정비한 뉴스라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권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탁, 즉 자산을 안전하게 맡아두는 행위이기 때문이겠죠. 미국 SEC가 이번에 언급한 대상은 모든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암호화폐 증권인데요. 이 기존의 코인들 중에 증권 성격을 띈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조각으로 만든 이 토큰화 자산을 포함합니다. SEC가 이번 성명에서 토큰화된 주식 그리고 채권이 암호화폐 증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못을 박았고, 결국 이번 발표의 본질은요. 토큰화된 금융자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렇게 수탁이 그렇게 중요한 관문일까요? 미국 월가 거대 자금이 움직이는 데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산의 정체성이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은 그 자산을 믿고 가게 금고가 확실해야 되겠죠. 금고가 안전하다는 확실히 들어야지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고요. 마지막으로 돈이 오고 가는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네 단계 중에 두 번째인 보관 단계가 막히게 되면은 나머지 과정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예감만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산 자산을 담아둔 금고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이 여부를 가장 먼저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발표의 핵심은 룰 15C3-3이라는 상당히 오래된 규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고, 중개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맡을 때 그 자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거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거의 주식은 종이 증서가 있었고요. 지금은 중앙예탁기관이라는 든든한 통제장치가 있었죠. 하지만 블록체인 위의 토큰은 형태가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암호키가 있고요. 네트워크 해킹의 위험도 있고 네트워크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포크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기존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이 자산의 성질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미국 SEC의 스태프들은 이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이 성명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정식 규정은 아니겠지만 현장에서는 법보다 더 무거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규제기관이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지침을 주는 순간 금융회사들은 비로소 내부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암호화폐 수탁을 꺼리던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 SEC가 요구하는 안전한 보관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5가지입니다. 먼저 중개회사는 해당 토큰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토큰이 돌아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의 안전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중대한 보안 문제가 생긴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자산을 여는 열쇠인 개인키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허락 없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킹이나 사고 혹은 회사가 망했을 때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상세한 사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 규제 당국은 이제 수탁을 단순한 기술적 보관이 아니라 법 집행과 사고 대응이 가능한 한 가지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 암호화폐 증권이 제도권에 들어오려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분방한 토큰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통제가 가능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한 자산의 성격을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코인의 종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이 금융 시스템의 기초 공사를 다시 하는 일과도 같은데요. 규제기관은 가격을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돈이 닿는 길의 모양을 바꿉니다. 이번 발표가 암호화폐를 별도의 특이한 자산으로 두지 않으면서 기존 증권 시장의 언어로 흡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미국 SEC 내부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증권을 특별 취급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증권의 규칙으로 다루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자산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증권의 성격을 가졌다면 증권의 문법을 따라야 된다는 원칙이 확고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은 반응하지 않을까요? 이 길을 닦았다고 해서 곧바로 자동차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지는 않기 때문이겠죠.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연료는 거시 경제 환경입니다. 금리가 얼마인지,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고 현재 미국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달러 가치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당장의 규제 완화보다는 전 세계적인 경기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더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호재가 밑바닥에서 쌓이고 있지만요. 단기적인 가격은 경제라는 큰 바다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 증권에 국한된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자산, 그리고 토큰화된 증권이 걷는 길은 비슷해 보여도 그 속도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이 규제라는 게 미래의 인프라를 만들고 있지만요. 시장은 당장 손에 잡히는 이득을 쫓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규제 개선과 가격 하락에 부조하는 이 사실상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차인 거고 이런 흐름을 조금 더 넓게 펼쳐보면은 디지털 달러랑 스테이블코인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토큰화된 주식과 채권이 원활하게 거래되려면요. 이런 것들을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수단이 필수적이겠죠. 이 최근에 카드 결제망이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하고 은행들이 암호화폐 중개 업무에 관심을 보이는 거 모두 다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디지털 기반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 SEC의 발표는 그 시스템 속에서 자산을 보관하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춘 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정 자산의 가치도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생겨요. 예를 들어가지고 XRP 같은 자산들은 단순한 가격 변동성을 넘어서 제도권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결제를 돕는 배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 관련 기업들이 신탁 은행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전용 서비스를 넓히는 것들이 결국에 오늘 설명드린 수탁과 제도권 편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기 위함이겠죠. 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은 제도권이 정말로 그 기술을 선택하고 표준으로 받아들이는지 지켜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정표는 명확합니다. 먼저 SEC가 이번 지침을 넘어서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시장 규칙을 확립하는지, 그리고 대형 은행이나 투자사들이 실제로 암호화폐 증권 관련 상품을 내놓기 시작하는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이 시장 투자자들에게 다시 유리하게 돌아오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한데 모여야 돼요. 그때부터 비로소 닦아놓은 길 위로 거대한 자금의 행렬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요. 이 공포에 가려진 진실이라는 거. 지금 시장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규제라는 이름의 인프라는 묵묵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사람들의 마음과 돈의 흐름에 따라서 매일 출렁이지만요. 규제는 한 번 바뀌면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꿉니다. SEC가 이번에 정비한 거는 단순한 숫자 몇 개가 아니라 거대한 자금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금고의 문이겠죠. 지금의 정체기는 다음 시대를 위한 보이지 않는 준비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는 거. 암호화폐가 투기적인 자산을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변모하는 과정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하락이 시장의 끝이 아니라요. 무질서했던 공간이 법과 규칙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입니다. 이 규제기관이 제시한 수탁의 기준들은 결국에 더 큰 자금이 들어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우리가 가격의 흔들림 속에서도 인프라가 어디를 향해 구축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차갑지만요. 그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질서들,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고 또 분명한 방향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포를 단순하게 끝으로 읽기보다는 이 제도권 금융이 암호화폐를 담기 위해서 그릇을 씻고 닦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본질에 가장 가까운 시각이겠죠. 지금 시장은 모두가 잘 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준비된 사람만이 결과를 가져가는 냉정한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냉정하게 보면 시장이라는 곳은 모두가 동시에 웃고 또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반드시 그 반대편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존재하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에 이 안에서의 결과는 착한 마음이나 희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구조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상승장이라는 거는 사실 큰 실력이 없어도요. 흐름만 잘 타고 가만히 버티고 있어도 어느 정도 결과가 따라오는 시기라서 많은 분들께서 이때 시장을 쉽게 보고 또 스스로 실력이 생겼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진짜 차이는 모두가 불안해지고 조용해지는 이 하락장의 시간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리플이 동시에 떨어지고 뉴스랑 분위기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이런 하락의 시기를 단순히 공포로만 받아들이면요. 그때의 선택은 늘 비슷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같은 시수랑 같은 결과를 반복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 시간을 시장을 공부하고 내 매매를 점검하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다른 길 위에 올라서 있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요. 조급함을 줄이고 비중과 대응을 다시 정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지루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음 상승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준비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하락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로 버텼느냐 여기에 대한 기록인 거고 이 하락의 시간을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들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같은 시장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하락장에서 태도를 지킨 사람이겠죠.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또 다음에는 비웃고 그 다음에 싸우고 마침내 당신이 승리한다라고 언급을 남겼는데요. 이 지금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에 대한 빗장을 푼 것 자체가 무시랑 비웃음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제도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리 가능한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코인의 승리라고 착각하시지만요.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미국 달러의 승리입니다. 이 낡은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기술을 집어삼키면서 자신의 심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거대한 흡수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는 이 눈앞의 호지라는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달러 패권의 내용한 생존 본능과 재편되고 있는 금융배관의 미래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미국 연준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을 사실상 묶어두던 2023년 당시 정책문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겉으로 보면 이제 은행이 코인을 할 수 있게 됐나 보다 이렇게 들리기 쉽겠죠. 그런데 이 뉴스의 진짜 중심은 코인이 아니라는 거. 이 달러 결제의 배관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인 거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모순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보통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가격이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규제 뉴스가 방향성을 바꾸는 신호인 거고 시장의 돈은 금리랑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가 정해지는 자원입니다. 지금 미국 정책금리가 3.5에서 3.75%포인트 구간이죠. 시장 자금이 바로 달려들기보다는 정말로 길이 열리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연준이 정확하게 무엇을 철회한 것인지부터 정리해봐야겠죠. 현재 연준은요, 2023년에 만들었던 정책문을 철회했습니다. 그 정책문은 연준이 감독하는 주 회원은행들 중에서 예금보험이 없는 은행까지도 사실상 보험은행과 같은 제한을 적용하겠다. 관련 방향성을 강력하게 담고 있었는데요. 이 특히나 새롭고 전례 없는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댔던 문서였었고 연준이 발표한 문장에는 이런 말이 직접 들어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은 은행에 효율을 주고 고객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혁신의 경로를 만들겠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허용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핵심은 경로라는 단어입니다. 연준이 말하는 경로는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오는 입구가 아닙니다. 규정이나 감독, 리스크 관리, 그리고 결제 인프라의 문턱을 통과해야 되는 입구인 거고 연준은 새로운 정책문에서 이 보험은행과 무보험은행을 같은 틀로 묶지 않겠다는 방향을 내비쳤어요. 같은 활동이고 같은 위험이면은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시에 다른 활동이고 다른 위험이면은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함께 말을 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번 결정의 본질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은행이 크립토를 다룬다는 거는 결국에 누가 결제 레일을 깔고 누가 정산을 하고 누가 준비금을 관리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코인 가격은 표면이죠. 금융 권력은 배관입니다. 배관을 가진 쪽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데이터를 쥐고 감독의 기준을 만들고 위기가 올 때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코인을 완전히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만 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 밖으로 밀어내면 통제도 같이 밖으로 나가겠죠. 안으로 들이면 규칙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결정은 바로 그 선택을 더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마스터 계좌도 쉽게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올해 10월 31일 커스터디아의 마스터 계좌랑 관련된 판결 보도를 보면요. 마스터 계좌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취지의 논리가 등장합니다. 즉 제도 문장이 바뀐다라고 해서 결제 레일의 핵심 열쇠가 즉시 풀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게 오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 연주는요. 문을 연 것처럼 보이지만 열쇠는 여전히 선별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연준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더 큰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에는 이미 비슷한 흐름이 여러 번 있었었죠. 올해 3월에는 미국 OCC가 은행의 크립토 커스터디나 일부 스테이블코인 활동, 분산 원장 네트워크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문서를 내면서 사전 비협조를 받으라는 요구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말에는요. FDIC도 은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크립토 관련 활동을 하되 위험을 관리하려면은 이 사전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방향으로서 가이드를 바꿨습니다. 올해 4월 달에는 연준도 크립토 활동 관련 사전 통보 기대 그리고 달러 토큰 관련된 비협조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정책문 자체를 철회를 했다라는 거. 이런 흐름들이 한 줄로 이어지죠. 배제에서 포섭으로 이동하는 흐름, 타임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섭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봅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연준이 같은 날 공개한 연구 노트의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성장하면 은행 예금과 은행의 자금 조달 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단순한 예금 유출이 아니에요. 예금이 빠져나가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을 은행 예금으로 들고 있으면 예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격이 바뀌는 방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금을 국채나 레포 같은 비예금 자산으로 쌓으면요. 은행 예금이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발행사가 연준 마스터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현재 연준은 마스터 계좌 접근이 가능해지면 은행을 우회하는 경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때 은행의 중개 기능이 더 약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쉬운 비유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은행 예금은 지금까지 동네 수도관 같은 역할을 해왔죠.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수도관입니다. 근데 새 수도관이 생기면은 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길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그 수도관이 중앙 수도국과 직결되면요. 동네 수도관의 힘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을 막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중앙 수도국과 직결시키면 더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들여는 오되 이 경로를 만들고 기준을 붙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 선별한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결정이 그 구조를 공식 문장으로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국제정세까지도 연결드려 보자면요. 지금 전 세계는 결제랑 제재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어떤 국가가 어떤 결제 레일을 쓰느냐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힘의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거는 달러가 디지털 형태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준의 연구 노트도 해외 수요가 달러 예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방향성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점이 바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의 대상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옮기는 핵심적인 동기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 달러의 유통은 곧 권력이죠. 유통 경로를 미국 규제 체계 안에 묶어둘수록 달러의 힘은 더 오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법과 정책의 연결을 보겠습니다. 올해 7월 18일 지니어스 액트가 법으로 서명됐죠.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발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FDIC가 그 법의 적용을 위한 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즉 이건 단순하게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재배치예요. 가로막던 규칙을 없애는 동시에 새로운 규칙을 깔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무규제가 아니라 규제형 확장입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담겼죠. 저는 이 변화가 단기적으로 꼬리 위험의 크기를 줄인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코인과 연결되면 불안해지고요. 규제기관이 갑자기 막아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컸었죠. 그 공포가 줄어들면 기관과 기업은 장기 프로젝트를 짜기가 쉬워집니다. 다만 시장 가격은 금리랑 유동성이 정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의 급등만 기대하면 실망하기가 쉬워요. 대신에 배관이 바뀌는 속도를 관찰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리플 XRP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거는 RLUSD가 있으면 XRP가 필요 없나 이런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결제 구조에서는 역할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단위예요. 유동성 자산은 결제 단위가 이동할 때 속도랑 비용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과 마스터 계좌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이유도 이 결제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가 커질수록 XRP는 뉴스에 반응하는 코인이 아니라 이 정산과 유동성 구조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여기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XRP의 단기 가격이 아니라 결제 배관이 어느 방향으로 굳어지는지 여부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드리자면은 미국 연준이 한 일은 코인 시장에 선물을 준 게 아닙니다.
달러 결제판을 제도권 안에서 확장하기 위한 규칙을 고친 건데요. 그리고 이런 규칙들은 누구나 다 들어오는 규칙이 아니에요. 안전과 건전성을 조건으로서 이 경로를 만들고 감독을 붙이고 필요하면 선별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제 규제가 풀렸다가 아니라요. 규제형 레일이 깔린다로 읽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잡아드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제도 신호가 실제 승인과 운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단순하게 문장만 바뀌고 끝나면 시장은 다시 실망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결제 채택의 지표가 늘어나는지 여부입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결제, 파트너십, 준비금 운영의 투명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동성의 속도입니다. 금리랑 달러 유동성이 완화되는 속도가 느리면은 좋은 구조도 가격으로 번역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기준을 잡고 분할 접근하고 리스크 한도하면서 현금 비중 같은 기본기를 유지하는 게 이 국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겠죠. 마지막으로 결론을 닫겠습니다. 현재 연준이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제한을 철회했다는 문장만 봤을 때 이건 코인 뉴스입니다. 근데 결제랑 예금, 준비금 마스터 계좌까지 연결해보면은 이건 달러 뉴스입니다. 미국은 코인을 없애려는 나라가 아니라 이 코인을 자기 규칙 안으로 끌어들여서 달러 시스템의 힘을 연장하려는 나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코인을 허용한다가 아니라 달러 결제의 새로운 레일을 만든다겠죠. 이 투자라는 게 본능을 따르는 게임이 아니라 본능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그만 팔고 끝내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은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추가 매수하거나 계속 들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본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가 현실에서는 저점이거나 고점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현재 투자는 본능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에 반대로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포가 클 때는 정말 팔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욕심이 커질 때는 정말 더 사야 되는지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 단기 종합방에서도 리플과 알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목표 타점을 같이 안내드리는 이유,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는 분할 익절을 효율적으로,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분할 매수를 이 사람의 본능과 심리에 흔들려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요. 현실적인 숫자, 수치로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팔고 나서 더 오를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응을 못하고 또 수익 실현을 놓치는 것보다는요. 현실적인 대응으로 팔아야 내 것이라는 것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정보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리한 몰빵 매매나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해서는 안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 원칙 매매로 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는 말도요. 결국에 이런 심리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가 고점에서 사게 만들고 저점에서 팔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가 늘 반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를 조금씩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요.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같은 가격 움직임도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 시장과의 싸움은 차트보다 내 마음과의 싸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은 영상에 모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말했습니다. 이 모두가 무언가 확실하다고 믿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거나 가장 큰 기회가 숨어있는 순간이다라고요. 오늘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모두가 긴축이라는 공포를 예상했었지만 이 시장은 오히려 안도라는 뜻밖의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뇌관이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곧장 축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요.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시장은 안도감 뒤에 또 다른 변동성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환호하실 타이밍이 아니라 이 안개가 거친 자리에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길들을 냉정하게 확인하시고 또 걸어갈 수 있는 채비를 하셔야 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했던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이벤트가 마침내 지나갔고요. 이 모두가 주목한 오늘 이벤트에서 일본은행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0.75까지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금리를 올렸으니까 엔화 가치, 즉 일본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이번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행 총재 연설 직후에 엔화 가치가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순식간에 60핍가량 상승했고요. 금리를 인상하는데 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런 모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의 열쇠가 숨어 있다는 거고, 이런 모순을 이해하시면 이 시장이 지금 무엇에 안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마지막 악재가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구조들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일본은행 총재가 던진 메시지의 숨은 의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총재는 연설에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취약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한마디를 했죠. 이 실질 금리는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금융 환경은 계속 완화적일 것이다라고요. 이런 것들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마치 이렇습니다. 엄청 엄격한 선생님, 일본은행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학생들, 이 시장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앞으로 시험 커트라인, 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겁을 줬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생각을 하겠죠. 아, 이거 큰일 났네. 커트라인 올라가면 우리 꼴찌 되거나 퇴학당하는 거 아니냐.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막상 커트라인 올리는 당일날 이 선생님이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커트라인은 올리겠지만 하지만 채점은 아주 후하게 줄 거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학교에서 쫓아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학생들이 어떤 기분일까요? 그래도 시험 기준이 오른다니까 긴장해야 될까요? 전혀 아니겠습니다. 이 겁에 질려있던 학생들은 아, 이제 다행이다. 우리가 잘리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에 시험 점수 커트라인이 오른다는 겉뉴스는 있었지만요. 그 뒤에서 선생님들이 전한 이 속뜻은 너희 충분히 봐줄 테니까 걱정 마라. 이런 거였던 셈입니다. 지금 일본은행과 시장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이 금리라는 숫자는 올랐지만요.
시장이 느끼는 공포의 강도는 오히려 낮아진 겁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시나리오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혹시나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확 올려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 어떻게 하냐. 엔화 가치가 급등한다는 거는 엔화로 돈을 잔뜩 빌려가지고 전 세계에 투자해놓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비상이 걸린다는 뜻이겠죠. 엔화로 빚내서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다른 나라에 투자해놨는데 갑자기 엔화 가치가 확 올라버린다? 그러면 빚 갚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다들 급하게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일본이 돈줄을 죄면서 이 전 세계로 퍼져있던 엔화 자금이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면요, 주식이든 뭐든 위험한 자산 가격들이 순식간에 휘청일 수밖에 없겠죠. 올해 한 해 시장을 짓누르던 이 마지막 뇌관으로 일본발 위기가 꼽힌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재의 발언 한마디로서 이 뇌관이 일단 스르르 빠졌습니다. 금리는 올리겠지만 금융 환경은 계속 완화적으로 가져가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아직 긴축 모드 아니다. 이렇게 신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급등할 명분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시장은 이제 금리 올렸는데도 일본은 아직까지 돈줄을 완전히 죄려는 게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래서 엔화가 금리 인상 직후에 잠깐 강세를 보이다가 곧바로 엔화 약세로 다시 돌아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달러 환율이 순간적으로 올랐다는 것은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웠던 엔화 급등 시나리오가 사라지면서요, 긴장했던 투자 심리들이 확 풀려버렸고 이제 당장 급하게 돈 갚을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쉰 거죠.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일본은행 금리 인상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부정적 이벤트의 종결이더라고요. 이 시장은 늘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때려도 빨리 때리는 매가 덜 아픈 법이 있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악재가 터지고 마무리되는 게 낫지, 이 터질까 말까 애매하게 기다리게 만들면은 사람 마음이 피말라 갑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고, 올까 안 올까, 얼마나 올릴까, 엔화가 어떻게 될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봤던 마지막 큰 변수였습니다. 근데 그 매를 이제 막 맞고 보니까 생각보다 덜 아팠어요. 금리 숫자는 올랐지만 막상 보니까 시장이 우려했던 이 최악의 후폭풍은 없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 이거 자체가 호재로 작용을 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가격에 천천히 반영되면 되는 단계가 옵니다. 악재가 사라진 자리에 호재를 찾는 눈길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호재를 주목하게 될지 벌써부터 윤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 관점에서 저는 내년부터 세 가지 큰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 국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변화인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요. 미국도 올해 여러 가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고요. 유럽은 이미 미카라는 이 통합 규제를 선택하면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죠. 일본, 홍콩, 중동 포함해서 암호자산의 우호적인 허브가 되겠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긍정 바람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랑 통화 완화 사이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이 내년부터는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서서히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긴축의 시대가 가고요. 완화의 시대가 오면은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같은 신흥 자산 시장에서도 이 풍부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가장 주목하는 바람은요, 이 기존 금융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구조적인 전환입니다. 한마디로 실물 경제의 토큰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미 국채나 부동산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으로 발행해서 거래하고,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자체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는 여러 가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롭게도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요, 이 세 가지 바람을 막고 있던 마지막 벽 하나를 허문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축 불안이라는 벽이 사라지면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바람은 훨씬 더 힘차게 시장에 불어들어올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변동성은요, 이 벽 앞에서 겁을 먹은 단기 자금들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이 마지막으로 흔들어내는 과정이었고, 하지만 큰 추세 앞에서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은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상승장의 문턱에서는 오히려 이런 출렁임들이 생기는 법이겠죠. 이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천 달러의 수익을 얻으려면 수백 달러의 변동성은 견뎌야 된다라고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 펼쳐지는 등락폭은요, 멀미가 날 정도로 어지럽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은 거대한 불마켓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르는 통행세와도 같습니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엔화 리스크라는 뇌관은 제거가 됐고요. 이제부터 시장은 더 이상 일본을 경계하느라 주춤거리지 않을 거고, 다시 한번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성과
전 세계 유동성의 흐름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 쪽으로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짚어드려 보자면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바람, 이 정책과 유동성, 그리고 전통 금융의 블록체인화, 이 불어오는 그림에서 리플 XRP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XRP는 이 세 가지 흐름의 정중앙에서 교집합을 이루는 자산입니다. 우선 정책 측면을 보자면요. XRP가 올해 중반에 수년간 이어져왔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이 미국 내에서도 비교적 명확한 지위를 확보한 암호 자산이 되었습니다. 규제가 불분명해서 투자하기 조심스럽던 기관들도 이제는 리플 XRP를 제도권 내부 자산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리플 레저는 ISO 20022라는 국제 금융 메시지 표준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유명합니다. 이 ISO 2002는 요즘에 은행 간의 통신이라거나 국제 송금에 쓰이는 새로운 언어인데요. 리플 XRP가 채택한 덕분에 기존 금융 인프라랑 연결되기가 수월한 블록체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여러 가지 중앙은행 그리고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국경 간의 결제랑 송금 네트워크에 XRP를 활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라거나 중동의 주요 은행들이 리플의 ODA 솔루션을 실제 상용화하기 시작한 게 대표적인 사례였죠. 정리드리자면요. 이 정책 환경이 정비되는 가운데 XRP는 은행과 핀테크를 잇는 다리 역할을 이미 착실하게 준비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행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거시 불확실성이 줄어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준비된 역할에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더 강력하게 비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낮은 금리랑 풍부한 유동성은요, 시장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만듭니다. 은행 이자가 떨어지면 가만히 현금 들고 있느니 뭔가 수익을 낼 곳에 돈을 넣고 싶어지죠.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수익률이 낮아지면 대체 투자처를 찾아 나섭니다. 이제 암호화폐도 대체 투자 자산군의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완화적인 환경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들뿐만 아니라 리플 XRP 같이 활용도가 뚜렷한 코인들에도 자금 유입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XRP 가격이 한때 $3 중반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배경도 결국에 규제 해소라는 이런 호재와 더불어 가지고 시장 유동성의 부분적인 회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잠깐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1대 후반까지 떨어졌지만 거시 환경이 다시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리플 XRP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가장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게다가 요즘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ETF 승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 그리고 향후에 주요 알트 ETF에 대한 기관형 투자 상품 출시 기대감도 조금씩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XRP는 시가총액 상위 자산으로서 이 기관 자금들이 관심 가질 만한 후보 중에 하나로 종종 거론이 됩니다. 만약에 내년 이후로 이런 투자 상품들이 현실화된다면 XRP는 대규모 자금 유입의 경로를 새롭게 확보하게 될 거고, 풍부해진 유동성이라는 순부는요, 리플 XRP 같은 메이저 알트들에게는 본격적인 비상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금융의 블록체인화가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 측면을 XRP랑 연결지어 볼까요? 최근에 금융권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말이 이 토큰화입니다. 부동산, 채권, 펀드 지분 같은 이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토큰으로 발행을 하고 거래를 하자라는 건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0억 상당의 실물 자산들이 이미 온체인에 올라와 있고요. 2030년까지 그 규모가 수십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토큰화에 최적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거. 리플 레저가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 그리고 무엇보다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랑 자동시장 메이커 AMM까지도 이 원천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지 않아도 리플 레저 위에서는 발행된 토큰들을 바로바로 교환하고 유동화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리플사는 이런 강점을 살려서요, 전국의 증권형 토큰 거래소 아칵스랑 협력을 하면서 국채, 부동산 펀드 지분을 리플 레저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쪽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리플 레저 위에서 발행되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바로 그건데요. 달러 1대1로 교환되는 이 토큰은 리플 리코디티 허브를 통해서 발행이 됐고요. 투명한 준비 자산과 규제 준수를 강조하면서 기존 금융권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를 지향합니다. 이 RLUSD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리플 레저를 국제 결제망의 허브로 만드는 촉매제입니다. 이제 XRP 네트워크 상에서 이 달러 토큰이 대량으로 발행이 되고 유통까지 되면은 전통 금융기관들도 쉽게 참여가 가능하고 달러 토큰을 주고 받으면서 결제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XRP 자체가 아니더라도요, 리플 레저를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 그리고 XRP는 그 네트워크의 기본 교환 매개체이기 때문에 온체인에서 각종 자산들이 활발히 움직일수록 XRP의 유동성과 수요 기반도 덩달아 탄탄해지게 될 겁니다.
요즘에 은행들이 CBDC 실험을 하면서 이 서로 다른 디지털 화폐를 교환하는 모델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리플 레저 같은 이 퍼블릭 체인이 중립적인 교환 네트워크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소규모로나마 XRP 리플 레저 기반으로 자체 스테이블코인이라거나 CBDC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보는 테스트를 했고요.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을 한데 묶어볼까요? 정책의 벽이 낮아지고 유동성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그 물줄기가 향하는 곳에서 XRP라는 다리가 놓여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XRP가 단순하게 암호화폐 시총 상위의 한 종목이 아니라 이 새로운 금융구조에서 가치 교환의 핵심 통로로 설계된 인프라고요. 이제 그 무대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시경제 흐름부터 암호화폐 그리고 리플 XRP까지 쭉 연결된 하나의 스토리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마음가짐을 이야기해보면서 정리해볼게요. 오늘 우리는 이 금리가 올랐는데도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이런 모순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 모순은 결국에 불확실성 해소의 안도감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이 금리가 올랐다보다도 악재가 끝났다가 핵심인 이벤트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짓누르던 마지막 큰 짐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부터 시장이 폭등하고 엄청난 불장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갈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 투자 심리는 서서히 바뀝니다. 한동안 시장을 장악했던 이 공포 그리고 불안감 슬금슬금 힘을 잃으면서 그 자리를 기대랑 탐욕이 채우러 움직일 거예요.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두려워할 때 같이 겁먹기가 쉽고요. 남들이 행복해할 때 덩달아 신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투자의 성패는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 공포에 모두가 매도할 때 담담하게 매수하던 사람들, 환희에 모두가 사고 있을 때 조용히 매도를 할 준비를 하던 사람들,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들이온 안개의 상당 부분이 걷어지고 있습니다. 엔화 리스크라는 안개, 그리고 중앙은행 변수라는 안개가 옅어지고 나니까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조금씩 열리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흥분보다 냉정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불확실성이 줄었다라고 해서 이 투자에 100% 확실함이 생긴 건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또 예기치 못한 파도가 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나만의 원칙과 계획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현금 비중은 얼마나 가져갈지, 더 담을 자산은 무엇인지, 이제는 필요 없어 보이는 위험 노출은 더는 없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타이밍인 거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남들이 안심할 때 지나친 확신에 들떠서 모든 것을 걸어버리지 않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장을 보시면요,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수익의 길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엔화 약세의 역설이 가르쳐준 오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이면의 구조랑 의도라는 거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시다 보면은 큰 흐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지금에서의 큰 흐름은 마지막 악재 해소, 그리고 새로운 국면의 시작으로 요약이 되고요. 마지막 악재가 지나갔고요. 시장은 또 다음 챕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두려움의 막이 내린 무대를 뒤로 하시고 이제 다가올 기회의 막을 올릴 준비를 차분히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원칙 매매의 진짜 가치는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 매매라는 거는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준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항상 좋기만을 바라시다 보니까 이 결국에 피할 수 없는 하락장이 오면은 아무것도 못한 채로 바닥 근처에서 매도하시거나 시장 탓만 하다가 가장 중요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시면요. 이 시장이 안 좋은 이런 구간이야말로 오히려 원칙 매매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이고, 가격이 충분히 내려와 있어서 감정이 아니라 이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수 타점만 놓고 보시면은 가장 유리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원칙 매매에 대해서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안내드리고 있고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기회의 단기 저점을 활용하기 위함인 거고,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 현실적인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중요시 생각을 하죠. 실제로 가장 최근에 안내드린 12월 16일 오전 11시 27분에도 안내드린 단기 저점으로 2,775원, 여러가지 기술적, 심리적 지표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서 단기 저점에 대한 안내를 드린 이유도요.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은 지금은 분할로 추가 매수를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시장을 탐만하다 보면요, 이런 기회들을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 요소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평단이 높은 분들은 평단 낮추면서 시장을 조금 더 길고 건강한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 시장이 하락하고 떨어지고 리플이 하락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보시면요, 지금 이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
원하는 방향을 놓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기회의 타점을 전부 놓치게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은 무리한 몰빵, 해외거래소 선물 매매가 아니라요. 업비트 비썸으로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안내드리고 있고요.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싼 가격에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외면하고 두려워할 때 얼마나 낮은 가격에서 차분하게 매수할 수 있느냐 여부이고 이게 바로 투자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매매입니다. 결국에 원칙이라는 거는 상승장에서 자랑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락장에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준이고요. 이 기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같은 종목, 같은 시장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원칙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말했습니다. 이 나쁜 경제학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에만 집착을 하고 또 좋은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까지도 내다본다라고요. 이번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힘없이 주저앉은 미스터리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들은요, 금리 인상이라는 보이는 숫자에 속았지만 이 시장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는 보이지 않는 실질 가치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위험자산의 숨통을 쥐고 있는 이 유동성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서 헤이지가 왜 일본은행에 맞서지 말아라고 경고를 했는지 그 냉혹한 구조적인 진실들
오늘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엔화가 약해졌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모순인데요. 이 금리를 올리면은 보통 통화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정반대였다라는 거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일본은행은 정말로 긴축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긴축을 하는 척만 하는 건지,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데요. 이 엔화라는 게 일본만의 통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위험자산을 움직이는 이 자금 조달의 출발점으로 쓰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엔화는요, 이 싸게 빌릴 수 있는 돈으로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이렇게 싸게 빌린 돈이 미국 주식으로도 가고 글로벌 채권으로도 가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24시간 시장으로도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이 엔화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유동성의 스위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보통 금리를 올렸으니까 이제 엔화가 강해지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라고 해서 이 돈의 진짜 가격이 비싸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돈의 진짜 가격은 금리에서 물가를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금리가 1이고 물가가 3이면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구매력은 줄어드는 구조겠죠. 반대로 빚을 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빚이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실질 금리예요. 이번에 일본은행이 보여준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겉으로는 금리를 올렸죠. 실질 기준으로도 여전히 돈이 싸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이라는 겉모습보다도 실질 금리를 어떻게 남겨두는지를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엔화가 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정도로는 구조가 안 바뀐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서 헤이즈가 던진 문장이 등장을 해요. 일본 은행에 맞서지 마라입니다. 이 말인즉슨 일본은행이 전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더 현실적인 뜻입니다. 일본은행은 일본의 부채 구조, 정치의 물가 부담, 그리고 경제의 체력을 동시에 보고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본은행의 속도를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돈을 비싸게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가 엔화 200엔 같은 자극적인 숫자로 이어지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이 200이라는 숫자는 엔화가 더 약해질 수 있는 구조가 열려있다는 경고에 더 가까운데요. 엔화가 약해진다라는 거는 일본 안에서는 수입 물가 압박이 더 커진다는 뜻이고,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엔화로 싸게 빌려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이런 움직임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움직임이 커지면 위험자산이 다시 숨을 쉽니다. 반대로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빌렸었던 돈을 급하게 갚아야 되는 구간이 옵니다. 그때는 위험자산이 같이 흔들리겠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려고 하십니다. 안전자산이다, 위험자산이다, 가치저장이다, 투기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오늘 같은 날에는 비트코인은 딱 한 가지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동시에 두 가지 회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로가 레버리지 회로인데요. 엔화가 강해지면은 전 세계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시장이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종종 가장 먼저 매를 맞습니다. 급락이 빠르고 청산이 빠르고 공포가 먼저 번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로는 통화 가치 회로입니다.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들은 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다라는 감각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관심이 가는 곳은 누가 마음만 먹으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공급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회로에서 가장 빨리 거론되는 자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기 충격에서는 맞고 또 구조가 오래 가면은 다시 주목받는 이런 모습들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리플 XRP랑 비트코인은 단기 매매로 흔들릴수록 오히려 손해보기 쉬운 자산입니다. 이 기관과 실제 사용이 붙는 구조에서는 현물로 평단 낮춰가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실제로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현물 기준 정리본을 따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오늘 이슈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는지가 아니라 일본은행이 실질 금리를 어디에 두려고 하는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면은 엔화는 장기적으로 약해질 압력이 남습니다. 엔화가 약해질 압력이 남으면은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 선호가 되살아날 여지가 함께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의 파도가 비트코인으로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엔화 약세가 곧바로 비트코인 상승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거. 엔화가 약해지는 과정들이 이 천천히 미끄러지는 약세 구간이라면은 위험 선호가 살아날 수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무너지는 약세라면은 시장은 위험을 피하려고 달러로 도망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비트코인도 함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엔화 약세라고 할지라도 경로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이 첫 번째는 일본은행의 말과 행동 사이의 간격입니다. 말이 매파인데 행동이 느리면은 엔화는 약해지기가 쉬워요.
행동이 빨라지면 엔화는 강해질 수가 있고 그때부터 위험 자산은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의 국채 금리의 방향성입니다. 일본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일본 돈이 바깥에서 안으로 조금씩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 순간부터 글로벌 금리가 다시 위로 튈 수가 있고 위험 자산의 부담도가 커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금리 경로입니다. 이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은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고 엔화가 숨을 쉽니다. 미국이 멈추면은 엔화는 다시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보시면요. 아서 헤이즈의 문장이 조금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일본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말은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구조를 한 번에 바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유지되는 동안에 엔화가 글로벌 유동성의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위험 자산의 파도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그 문지기랑 같은 회로에 연결된 자산이라는 거. 그래서 엔화 이야기가 곧바로 비트코인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이라는 이 표면 뉴스보다도 실제의 금리랑 통화 가치의 방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일본은행은 그 실제 기준을 당장 플러스로 돌릴 생각이 없다는 신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금리 인상에도 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 위에서 비트코인은 단기 충격과 중기 기대감이 동시에 부딪히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이 흔들릴 때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은 이 시간을 공부와 준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투자를 그만둘 게 아니시라면은 지금 이런 시기에는 무엇을 더 살지보다도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변동성 속에서 내 투자 심리를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을지 이거부터 차분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동시에 또 누군가는 이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지금처럼 등락폭이 큰 시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 없겠지만요. 이 스트레스를 그냥 소모해 버릴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점검하고 대응을 정리하는 건강한 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현금 비중이 없어서 못한다,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이유들을 반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 다음에 또 비슷한 구간이 찾아오면은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떤 구간에서 움직이고 어떤 구간에서 쉬어갈지 이 시나리오로 정해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등장이 왔을 때는 무작정 더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요. 어디서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할지 이것까지 미리 계획해 두셔야지 그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데요. 결국에 투자라는 게 지금 이 불안한 시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준비를 했느냐에 대한 기록인 거고,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거는 하락장을 공부의 시간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요.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안정되고 실수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드린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요.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자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시장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의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숫자 하나로 시작하지만요. 결론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미국 물가지수가 지난밤에 발표가 됐었죠. 이게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시장에 강력한 호재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지금 시장이 그 단순한 공식대로만 움직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나서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또 제자리 되돌림 하락세가 나온 상황이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이 레버를 누가 줄 것인지 그리고 그 권력이 이동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물가라는 건요. 자동차 계기판 같은 겁니다. 숫자는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운전대랑 브레이크는 정책입니다. 계기판이 좋아졌다고 해서 운전대가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죠. 지금 미국은 계기판이 좋아진 동시에 운전대를 누가 잡을지 바꾸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더 예민해졌습니다. 이번 11월달 CPI 발표는요, 더 특별한 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셧다운 여파로 평소처럼 촘촘한 월간 수치가 전부 다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진 한 장은 선명한데 이 동영상은 끊겨있는 발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쪽으로 이야기를 채우겠죠. 이 누군가는 인플레가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거 데이터가 비어 있으니까 아직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장이 갈라지기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예상보다 이번에 낮게 나왔죠. 이 사실 자체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이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여력을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단기금리예요. 이 단기금리는요. 미국 연준이 누르는 정책금리랑 가장 가까운 가격표이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내려가면은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에 따른 주식 같은 위험자산은 숨통이 트이고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암호화폐도 이런 구간에서 대체로 호흡이 좋아지면서 상승세가 나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요. 미래에 더 큰 가치를 기대하는 자산이 유리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모기지 금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 현실에서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기지 같은 경우는 연준의 정책금리보다 10년물 같은 장기금리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인 거고 장기금리는 경제 성장과 물가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연준이 물가를 잘 잡을 거라는 믿음, 이게 있으면은 장기금리는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 장기금리가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핵심 모순이 등장을 해요. 물가는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훨씬 더 낮게 보는 차기 연준 의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게 케빈 해셀, 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죠. 이런 조합들이 시장한테 이렇게 들립니다. 이 금리 인하는 데이터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 일정과도 연결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채권 시장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웃을 수 있겠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신뢰 프리미엄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본질은요. 금리를 내리냐 마니냐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내리느냐입니다. 만약에 인플레가 안정되고 고용이 둔화되면서 미국 연준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내린다면은 이 시장은 비교적으로 편안해질 거예요. 반대로 정치가 금리의 방향을 먼저 정하고 연준이 따라가는 그림처럼 보인다면은 이 장기 금리는 먼저 반항할 수가 있다는 거. 이 쉽게 말씀드려서 운전대가 흔들리는 차는요. 속도를 줄여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흐름들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은 금리를 내렸고요. 유럽도 자신들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금리를 내리면은 글로벌 자금은 더 수익이 나는 곳, 더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옮겨 다니겠죠.
이 달러가 약해지거나 또 강해지는 것도 결국에 이 자금 이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논쟁은 곧바로 환율과 글로벌 유동성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자산이 왜 언급되는지 구조를 보셔야겠죠.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판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는 관문이 생긴 시장입니다. 이 미국은 올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틀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스테이블코인이 국채 같은 유동자산으로 뒷받침되게 만들면서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레일 위로 확장하려는 설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플과 서클 같은 회사들이 트러스트 뱅크 형태로서 제도권 인프라에 더 깊게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디지털 달러의 배관 공사를 하는 장면인 거고, 이런 배관 공사가 진행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도권 자금은 출입구가 생기면 더 빠르게 들어오고 더 빠르게 나가는데요. 현물 XRP ETF 같은 통로가 늘어나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좋은 뉴스에는 상승이 빨라지고요. 나쁜 뉴스에는 하락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방향성보다 변동성 관리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리플 XRP는 어디에 서 있냐? 이게 바로 핵심이겠죠. XRP를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관점은 결제량 정산의 레이어 경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된 자산, 그리고 기관이 요구하는 규제 준수의 레이까지 커질수록 이 XRP는 그 흐름에서 얼마나 많이 쓰일 수 있느냐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실제로 열리고 있는지, 제도권이 허용하는 통로가 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통로가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겠죠. 이 물가가 내려간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금리의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물가는 금리 인하의 명분을 줬어요. 하지만 그 금리 인하가 시장 신뢰를 깨지 않고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정치랑 결합해가지고 이 장기 금리랑 달러를 흔든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 갈림길이 지금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여기서 예언을 하면 안 돼요. 기준점을 세우면 됩니다. 장기 금리가 안정되는지, 달러가 어떤 이유로 움직이는지, 연준 인선 뉴스의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랑 제도권 자금의 출입이 과열인지 아닌지, 이런 기준점으로 시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오늘의 2.7%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권력 지도라는 것들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